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많은 분들께서 가슴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손자의 미래를 위해 평생 모아온 집을 기꺼이 내어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손자의 유학이 아닌 아들의 도박빚 때문이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용서로 나아가는 한 노인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결국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립니다.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니 가슴이 무겁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올해 75, 남들 말로는 고령이라는 나이에 접어든 평범한 노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생하며 모은 재산이라곤 작은 단독주택 한 채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그 집 한 채가 제 삶의 뿌리였고 평생 일궈온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집 마당에 심은 감나무가 올해도 열매를 많이 맺었네요. 며느리 영숙이의 말에 저는 언제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감나무는 제가 30살 때 심은 것으로 우리 집의 역사와 함께 자라왔죠. 겨울이면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빨간 감들이 눈 내린 풍경과 어우러져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은퇴 후에는 소일거리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채소에 물을 주고 가끔은 동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기도 했죠.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에서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들 정민이는 은행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죠. 영숙이도 참 착한 며느리였어요. 명절이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오고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장 큰 자랑은 손자 준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 명문대에 들어간 준호는 할아버지인 저를 무척 따랐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저에게 달려와 보여주곤 했죠. 할아버지, 제가 또 장학금 받았어요. 이번에는 전액이에요. 그런 준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자식, 내 손자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인생의 보람이었죠. 준호는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도 방학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와서는 방 한 구석에 앉아 공부하다가도 제가 텃밭 일을 할 때면 옆에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상추는 언제 심으신 거예요? 그게 벌써 한 달 됐구나. 네가 지난번 왔을 때 같이 심었잖니. 맞다. 그때 제가 물 줬었죠. 우와, 금방 자랐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저에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족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일요일이면 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 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숙이가 차려온 음식들로 밥상이 가득 차고 준호가 학교 이야기를 제잘제잘 들려주는 그 시간이 제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돈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은행 월급으로 집 대출을 갚아가며 준호 학비도 되고 명절에는 저에게 용돈도 챙겨주는 모습에 늘 고마움을 느꼈죠.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영숙이의 따뜻한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노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족함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외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아들네 가족이 저를 잘 챙겨주어 큰 불편 없이 지냈죠.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전부를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행복했던 날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손자의 미소 뒤에 감춰진 비밀을, 그 따뜻해 보이던 가족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어두운 진실을. 하지만 세월이 그렇듯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제 평화로운 노후와 행복한 가족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때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사연이 아닌 신뢰와 배신, 그리고 인생의 쓸쓸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평화롭던 제 일상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쌓이기 시작한 어느 토요일 오후, 문득 현관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민이와 며느리 영숙이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늘 밝게 웃던 영숙이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정민이는 손을 자꾸 비비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준호 없이 저희는 왔어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저는 평소처럼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래. 준호는 공부하느라 바쁘지? 들어와서 앉아라. 차라도 한잔할까?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민이는 소파에 앉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고 영숙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들이 왜 그렇게 어둡냐? 제가 물었을 때 정민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외국 유학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외국 유학이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싶었죠. 정말, 어디로? 준호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제 말에 정민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준호를 뽑아줬습니다. 1년 과정인데 그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버드라니 세계 최고 명문대 아니냐? 우리 준호가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손자의 성공이 제 자신의 성공처럼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들이 어두운 거니? 이건 축하할 일이잖니? 정민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장학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장학 프로그램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학비를 전액 내야 합니다. 영숙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금액이 너무 큽니다. 1년에 거의 8천만 원에 가깝고 체류비까지 하면 1억이 넘어요. 그 말을 듣자 저도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렇게나 많이. 너희가 마련하기는 어렵겠구나. 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출도 있고 준호 국내 학기도 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서. 영숙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하지만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제야 이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 집, 제가 평생 지켜온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팔아 손자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팔자는 거니? 제 질문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가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인 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기에도 그 큰 집을 관리하기 힘드실 테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생활하시기도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차익으로 준호 유학 자금을 마련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집을 판다는 건 단순히 건물 하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와의 추억,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방울, 온갖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손자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준호는 아직 이 일을 몰라요. 아이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정민이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감나무, 텃밭, 오래된 담벼락.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앞날, 그 빛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다. 집을 팔자. 준호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제 말에 아들 부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영숙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꼭 잘 모시겠습니다. 작은 아파트라도 구해드릴게요. 정민이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결국 부모란 자식과 손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그럼 준호에게는 언제 이야기해 줄 거니? 이번 주말에 준호가 집에 오면 말해주려고요. 아마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그 순간만큼은 제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 그것이 제 삶의 가치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을 팔기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방문하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저는 그 모든 아픔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될 줄은. 집을 팔기로 한 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제 삶의 한 챕터를 완전히 닫는 일이었으니까요. 사실 정민이가 말한 대로 그 집을 관리하기엔 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당 쓸기, 감나무 가지치기, 텃밭 관리. 모두 즐거운 일이었지만 체력적으로는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사하면 몸도 편해질 거야. 손자를 위한 일이니 기꺼이 해야지. 부동산 중개인은 제 집이 좋은 위치에 있어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동네,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찾는 조건이라나요. 결국 한 달도 안 되어 집은 팔렸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도 괜찮게 받았죠. 3억 5천만 원. 제 인생을 고스란히 담은 공간의 가치가 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준호가 유학 갈 수 있게 됐어요. 아들이 계약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죠. 그래. 이제 준호를 만나서 이야기해볼까? 녀석이 얼마나 좋아할지 궁금하구나. 네. 이번 주말에 준호를 데려올게요. 아이에게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집안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정민이가 3살짜리 꼬마였던 시절, 마당에서 천둥 소리에 놀라 울던 모습, 아내와 함께 감나무를 심던 날, 장맛비를 맞으며 웃었던 기억. 그 모든 것들과 이별한다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정민이는 약속대로 준호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의 얼굴은 어딘지 헬쑥해 보였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유학 준비로 바빠서일까? 그때는 그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뛰어와서 안기던 아이가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공부 많이 하느라 힘들지? 네, 좀 바빴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셨단다. 네가 미국 유학할 수 있도록.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께서 집을 팔아주셨어. 네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게. 준호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더니 억지로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 네, 정말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준호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감격에 겨워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쩐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 괜찮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걸로 족하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숙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별로 말이 없었고 정민이와 영숙이는 지나치게 밝게 웃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준호야, 미국 가면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니? 제 질문에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캠퍼스 구경이요. 하버드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 좋겠구나. 할아버지도 젊었을 땐 외국 구경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큰 변화를 앞둔 젊은이의 긴장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정민이는 제게 작은 아파트를 구해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교통도 편하고 관리비도 적게 드는 곳으로 골랐어요. 다음 주부터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좀 작아도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하겠지. 정민이가 제시한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월세 아파트였습니다. 집값의 일부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준호의 유학 자금으로 쓰기로 했죠. 월세는 제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났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것에 작별 인사를 했고 감나무 아래서 잠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민이와 영숙이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고 준호는 학교 시험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새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칙칙했습니다. 25평 단독주택에서 10평 남짓한 집로 옮기니 마치 새 장에 갇힌 기분이었죠.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당의 푸른 잔디가 아닌 회색 콘크리트 벽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되시겠지만 곧 편해지실 거예요. 여기가 대중교통도 편하고 마트도 가까워요. 영숙이의 위로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속마음은 이미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늙은이가 이 정도는 적응해야지. 정민이와 영숙이가 떠난 후 저는 좁디 좁은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전에는 마당에서 들리던 새소리 대신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TV 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걸까? 하지만 곧바로 손자의 밝은 미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준호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그렇게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손자가 유학을 위해 떠나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으니까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밤이면 벽을 통해 들려오는 이웃집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텃밭도 마당도 없이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이젠 실내에서 편하게 지내셔야죠. 무릎도 안 좋으신데 텃밭 일하시는 거 보면 항상 걱정됐어요. 영숙이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만 제게 그 불편함은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자라나는 작물들을 보는 기쁨을 이제는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쯤 지났을까 문득 준호가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학 준비로 바쁠 테지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늘 첫 벨소리에 받던 아이였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정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아버지인데 준호는 어떻게 지내니?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이 되는구나. 아버지, 준호가 요즘 유학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비자 신청도 해야 하고. 정민이의 목소리가 어딘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렇겠지.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전해줘라. 네, 꼭 전할게요. 아버지, 새 집은 좀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시죠?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의 평소 성격을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도 할아버지 전화는 받을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정민이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은 제 노파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몇 번 더 전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응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아들네 집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놀란 표정의 영숙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준호 좀 보러 왔어. 연락이 안 돼서 말이다. 영숙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준호요? 지금 학교에 갔어요. 시험 기간이라. 저는 거실로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은 어딘지 어수선했고 평소보다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영수가 준호는 유학 준비면 잘 되고 있니? 언제 출국한다고 했더라? 네? 아, 다음 달이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영숙이의 대답이 어딘지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평소 똑 부러지게 말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비자는 학교에서 연락은 더 왔고. 그게, 아버님, 차라도 한잔하세요. 밖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영숙이는 제 질문을 피하며 부엌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편에 의심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영숙이는 계속 준호 이야기를 슬쩍 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준호의 방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방에 좀 들어가 볼까?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손자 물건이라도 보고 싶구나. 그 말에 영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게 방이 좀 어질러져 있어요. 준호가 공부하느라. 괜찮다. 내가 뭐 깨끗한 방만 봐왔겠니? 저는 일어나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의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준호의 책상은 비어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도 사라졌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영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준호 물건들이. 영숙이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미리 짐을 좀 정리했어요. 유학 가기 전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정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정민이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준호 보러 왔다. 큰애 방이 이게 뭐냐? 물건이 하나도 없잖니? 정민이와 영숙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찰나의 눈빛에서 저는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정민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정민이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민이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는 거의 도망치듯 집을 나갔고 영숙이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준호랑 같이 찾아뵐게요. 집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오래된 이웃이자 정민이의 친구인 동석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정민이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로 가끔 저에게 안부를 물어오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석 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그는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이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고맙다. 동서가 혹시 우리 정민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니? 동석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해다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다. 동석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소문이 좀 있긴 합니다. 정민이가 요즘 도박에 빠졌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도박이라니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정민이가 최근에 몇몇 빚쟁이들에게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님께 걱정 끼쳐드릴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을 판 돈, 준호의 유학, 그들의 이상한 행동들. 설마 그런 것일까? 그 생각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석이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박이라니. 제가 알던 정민이는 결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착실하고 책임감 강했던 아들이 어째서 도박의 유혹에 빠졌단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월세 아파트의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습니다. 정민이의 급작스러운 방문, 준호의 유학 이야기, 변명 같던 장학금 취소.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준호의 대학교에 전화해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자 친절한 여직원이 응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제교 류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는 학생의 할아버지인데요. 손자가 하버드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던데 혹시 그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잠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하버드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김준호 학생은 선발된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대학이 아닐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가 하버드에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혹시 전 학기에 신청했거나 앞으로 예정된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학기 선발 명단을 확인해 보았지만 김준호 학생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학교는 하버드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특별히 확대된 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아들 부부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집을 팔아 마련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생각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고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몰래 한 번 더 아들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하지 않고 그들이 모두 나간 시간에 맞춰 찾아갔습니다. 정민이는 회사에 있을 테고 영숙이는 요일마다 운동 모임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역시 아무도 없었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보다 더 어수선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학 준비가 아니라 마치 급하게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여러 장의 독촉장과 차용 증서들이 나왔습니다. 금액들을 보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모두 합치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 김정민은 도박 부채 상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가 정말로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집을 팔아 마련한 돈을 사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책상 한편에 놓인 여행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보니 그것은 몰디브행 항공권과 리조트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정민이, 영숙이, 그리고 준호의 이름으로 예약된 3인 가족 패키지였습니다. 출발일은 다음 주 목요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호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지켜온 집을 팔아준 돈으로 말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그들 모두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급하게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은 후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게를 끌고 가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결심한 듯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회피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정민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 유학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구체적으로 알고 싶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민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잘 되고 있어요. 비자도 신청했고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고? 어떤 내용이었니? 그게 기숙사 배정이랑 수강 신청 관련해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민아, 난 오늘 준호 학교에 전화했다. 하버드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건 없다고 하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정민이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몰디브 여행도 설명해 주겠니? 너희 셋이 다음 주에 떠나는 여행 말이다. 그게 어떻게 아셔? 정민이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일 집으로 와라. 너희 셋 다 할 말이 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들이 제 눈에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집도 잃고 가족에 대한 신뢰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그들은 제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와 함께 가꾸던 마당이 떠오르고 아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모습, 손자가 웃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가시처럼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다음 날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정민이와 영숙이 그리고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들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지만 제 차가운 시선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대학교와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 아들의 서재에서 찍어온 도박빚 서류 사진들, 그리고 몰디브 여행 예약 확인서까지 설명해봐라. 한마디로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정민이는 고개를 더 숙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숙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고 준호는 소파에 앉은 채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니? 40년간 지켜온 내 집을 내가 너희를 위해 애써 모은 전 재산을 이렇게 농락할 수가 있느냐?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한 번도 아들에게 소리 지른 적 없던 제가 이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민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엔 그저 작은 내기였습니다. 회사 스트레스도 풀 겸. 그런데 어느새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게 네 변명이야? 네, 처음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잃은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점점 더 빚이 쌓이고 결국 빚쟁이들이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회사에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와서 저희가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준호의 유학이란 거짓말로 날 속이기로 했다. 내 집을 팔게 만들어서 빚을 갚고 덤으로 몰디브 여행까지 가려고. 정민이와 영숙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이런 거짓말로 할아버지를 속이는 건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그 말에 제 마음에 잠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적어도 준호만큼은, 내 손자만큼은 양심이 있었을까 하고.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절박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도 결국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부모의 편에 서서 저를 속이는데 동참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몰디브는 왜 가려고 했니? 제 질문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약간의 여유, 자금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가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난 어떻고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 좁은 월세방에서 지내는 내 마음은 생각해봤니?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민이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손자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내 유학이 거짓말이라는 걸.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자가 처음부터 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유학 이야기 듣고 기뻐했을 때 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쁜 표정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영숙이가 갑자기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빚은 다 갚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몰디브 여행도 취소할게요. 그 돈으로 아버님 집을 다시 마련해 드릴. 그만! 제 큰 소리에 세 사람이 모두 움찔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다. 니들이 진짜 후회하는 건 들킨 것뿐이잖니. 정민이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 단호한 선언에 세 사람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민이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조용히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세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가족들.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신뢰도, 그리고 살아갈 희망마저도. 가족을 내보낸 후 저는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결정이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전화기에는 정민이가 남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다시 만회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것 하나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사과도 제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문득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구경도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서니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아니십니까? 고개를 돌려보니 예전에 노인정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 박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사 소식을 듣고 안부가 궁금했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 박 선생, 오랜만이구먼.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러워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새 집은 어떠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나이 들면 작은 집이 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생님 집이 동네에서 제일 멋진 정원이었는데 아드님 댁으로 가신 줄 알았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박 노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더 이상 그 화제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동네 소식과 날씨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박 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빚을 진 적이 있었고 그때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내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자식 일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내 피부치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박 노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어떤 부모라도 돕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테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투이는 건 다른 문제죠. 솔직하게 사정을 말했다면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 제 말에 박 노인은 깊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건 정말 잘못한 거죠. 자식이라도 부모를 속이면 안 되는 법이니까.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아픔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슈퍼마켓 앞을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건 분명 준호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매일 장을 보던 슈퍼마켓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발견하자
눈이 커졌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분노하고 실망했다 해도 이 아이는 20년 가까이 제 손자였습니다. 키우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지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 왔니? 차갑게 물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밤마다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할아버지 속이자고 했을 때 제가 확실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몰디브 여행도 제가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알고 있니? 내가 여기 온 걸. 준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세요. 저 혼자 결정했어요.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단호하게 돌려보내야 할까?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찾아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니? 많이 힘드세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어머니는 계속 우세요. 몰디브 여행도 취소했고 남은 돈으로 할아버지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연락을 안 받으셔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안타깝긴 했지만 아직은 그들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구나. 준호의 눈에서 실망감이 비쳤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언젠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또다시 아파왔습니다. 용서. 그것은 아직 제게 너무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가지렴. 할아버지는 아직 괜찮으니까. 준호는 아쉬운 듯 봉투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 제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 박 노인과의 대화, 그리고 제 가슴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으니까요. 준호와의 만남 이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 아이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본 후로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열어보니 현금 50만 원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아르바이트 월급입니다. 받아주세요. 준호.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받기를 거부하자 이렇게 우편으로 보낸 것이었죠. 손자의 정성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이네 집으로 보내자니 그들과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이대로 받아두자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날 오후 저는 예전에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다시 슈퍼마켓 근처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문득 예전 집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그곳. 지금은 누가 살고 있을까? 발걸음을 옮겨 그 집 앞에 서자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당에는 새 주인이 심은 듯한 화초들이, 처마 밑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심었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누군가 제 등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돌아보니 영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영수가 순간 당황한 마음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숙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그냥 갯집이 보고 싶어서 왔다.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와요. 아버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 집을 볼 때마다 제 죄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가 정민이는 어떻게 지내니?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회사도 자주 빠지고 술도 많이 마시고요. 아버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다시 만날 면목이 없다고. 영숙이의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했어도 그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보내신 돈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요. 내가 보낸 돈 무슨 소리니? 영숙이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우편함에 봉투가 있었어요. 현금 200만 원과 함께 용돈이다라는 쪽지가.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보낸 적 없는 돈. 그렇다면 누가? 그때 저는 준호의 편지와 돈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오히려 준호가 내게 돈을 보냈어. 영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요? 어떻게? 아르바이트에서 모았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돈을 보냈단 말이니? 순간 영숙이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아버님 옛날 이웃에 박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분이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사정을 물으시더니 아마 그분이. 박노인. 제가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던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분이 그러셨구나. 참 고마운 분이시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끝까지 변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제 마음속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수가 지금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그 말에 영숙이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보낸 돈은 꼭 써주세요. 그 아이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준호가 보낸 편지와 돈이 든 봉투를 꺼내 영숙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준호에게 돌려줘.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전해줘. 영숙이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이에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전해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제 말에 영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천천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작은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노인은 반갑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무슨 바람이 부셨나요? 제 가족에게 선생님께서 돈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마음씨에 깊이 감사드리려고요. 박 노인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프신 거 알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자 박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김 선생님,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가족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는 조금씩 아물게 될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날 밤 노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조금씩 제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실망. 그 모든 감정 너머에 있는 제 진짜 마음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저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 그들은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정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그 작은 시작이 어쩌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민이에게 문자를 보낸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 번호를 지웠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매일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단순한 문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아들의 마음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만나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나도 잘 지내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짧은 대화 이후 며칠간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정민이도 조심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득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오래된 골목길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립된 채로 살아가야 하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해든 단절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을 결심을 굳힌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정민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외침에 정민이가 급하게 방에서 뛰어나왔고 그 뒤로 준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제 물음에 정민이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은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세 사람이 어색하게 제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버님?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러 간 사이 정민이와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찾아오시다니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정민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커피를 내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온 이유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 말에 정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영숙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준호야,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정민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이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제 말에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민아, 너는 도박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2번 다시 거짓말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의 도리다. 정민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맹세합니다. 이미 상담센터에 등록했고 주 2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네, 할아버지. 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라. 진짜 해외에 유학을 가고 싶다면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 준호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넌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다오. 정민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줘. 영숙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숙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밥상이 가득 찼고 오랜만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지금 살고 계신 월세방보다 여기가 더 편하실 텐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도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할 테니. 정민이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주 와서 식사라도 같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좋지. 주말에 한 번씩 올게. 돌아가려고 일어서자 준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준호와 함께 아파트를 나서며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졸업하면 꼭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할아버지 위해 새 집을 사드릴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찾은 작은 희망의 빛.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작은 월세방은 예전 집보다 훨씬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제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잃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천천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